돼서 우편함에 지금 각 후보들의 선거 공보가 다 꽂혀 있을 겁니다. 당사자들이 그 수거해간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 70~80% 이상이 그대로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전 선거 때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 가동률이 얼마나 됐는지, 정동률이 얼마나 됐는지 사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 안팎 정도밖에 안 되더라. 다음으로 이제 후보들의 그 4명의 후보의 이제 선거 공보를 한번 좀 몇몇 전체 12면씩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계훈 후보는 이제 선거 벽과 동일하게 선거 공보 1면을 제작했고요. 2면에는 이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도 선거 공보 12면 중에 두 번째 면에는 반드시 저기에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걸 기재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고 우리 진계훈 후보 2면의 정보 공개 자료, 3면에 이제 우리 진 후보가 지금 그 김태우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40억 혈세 낭비 구정공백 심판하자, 이제 저 피켓팅을 하는 이제 이미지와 이제 텍스트를 쭉 앉혀놨는데 아마 19년 동안 강서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뭐 낙하산이나 급조된 후보가 아니라 내가 19년 동안 강서에 살았고 그래서 강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고민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아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3면을 구성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텍스트가 많죠. 참고로 지금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강서구민이 계시면 아파트나 뭐 그 오피스텔 아니면 다세대 주택 지금 사시는 주택의 우편함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미 10월 1일 날 거의 지금 배송이 다 완료돼서 우편함에 지금 각 후보들의 선거 공보가 다 꽂혀 있을 겁니다. 선관위가 발송한. 근데 그 수거율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 수거해간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 70~80% 이상이 그대로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공보 요즘 그 텍스트를 읽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져 있잖아요. 독서량도 줄어들고 뭐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이제 방방 뜨고 있는데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꼼꼼히 보시겠죠. 근데 저희가 이전 선거 때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 그 가동률이 얼마나 됐는지, 정동률이 얼마나 됐는지 사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 안팎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선거 공보는 전 세대에 배송이 되고 또 역시 뭐 저 역시 뭐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저희 사무실에 입주한 그 오피스텔에 우편함에 꽂혀 있는 이 선거 공보가 거의 뭐 선거 끝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보들이 그대로 꽂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텍스트가 너무 많은 것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추정컨대 진계훈 후보가 공직선거에 첫 출전을 하고 진계훈 후보에 대해서 강서 구민들이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 준비하는 우리 이기자 후보님이나 뭐 김민주 후보님, 윤국킴 후보님들은 저런 이제 후보님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경력들을 지금 단계에서 이미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 공보를 만드실 때는 정말 그 주민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으로 좀 잘 채워야 되겠죠. 4, 5면을 보시면 이제 후보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은 대체로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보통 게재를 해서 이제 탑재를 해서 세대수의 10분의 1까지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스토리텔링을 보통 실는데 이제 보궐선거는 거의 딱 한 달짜리 선거고 또 우리 진 후보는 이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지금 알려야 될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도 빡빡하고 지금 선거 공보에 지금 진계훈은 이런 인생 역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간략히 지금 간추려서
담았고, 이제 우측 하단에는 이제 이재명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천장을 받는 그런 사진을 지금 게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면에는 이제 뭐 그 각 주제별로 다양한 지금 공약들이 있습니다. 뭐 역시 이제 텍스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다음 면에는 또 이제 6대 전략지구 육성에서 또 뭐 그 굵직굵직한 이런 공약들을 담았고, 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동별 공약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저걸 꼼꼼하게 다 읽으시면 우리 진기훈 후보님의 진가를 정말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제 저 홍보물을 잘 이제 정독을 해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12면은 역시 이제 김태호 후보의 가장 이 약점인 구정 공백, 혈세 낭비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선거일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 진기훈 후보가 대표 경력으로 전 경찰청 차장이라고 기재를 했던데, 지금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14차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에 누가 더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14전 14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향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가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전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더 낫지 않았어, 이런 기대감이 있고, 문재인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균열이 아직도 봉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뭐 민주당 일각에서 뭐 어떤 극성스러운 강성 지지층이 뭐 같은 편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진기훈 후보님 입장에서는 경찰청 차장이라고 5글자만 쓸 게 아니라 그게 이명박 정부 때인지 박근혜 정부 때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경찰청 차장이라고 프로필을 입력했더라면 딱 문재인 정부 때 경찰청 차장을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 편이네라고 한 방에 손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거 공보가 너무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고 욕심이 많아요.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아무것도 알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총선 전략 뭐 12강까지 쭉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진교훈 이름 석자, 그 다음에 진교훈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이슈를 각인시키는 게 최대 절대 과제인데, 저렇게 많은 내용을 담아내면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률도 굉장히 취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정책 카드뉴스가 됐던 선거 공보가 됐던 이런 제작물들을 좀 제작하는데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선거 공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 김태우 후보도 선거 벽보와 동일한 포맷으로 지금 선거 공보 일면을 그대로 지금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계속 반복. 그래서 그 사람의 기억의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캠페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벽보에는 뭐 이런 슬로건, 공보에는 이런 슬로건, 명함에는 또 다른 슬로건, 거리 연수막에는 또 다른 슬로건,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것도 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관성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고요. 역시 이제 이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김태호 후보 2건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서 뭐 공익 신고 차원이다, 뭐 이런 이제 김태호 후보 입장에서 이제 그 전과 기록에 대한 변이 소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이제 3면에 보면 이제 구청장 재임 시절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들어 있는데, 이미지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진기훈 후보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인 것 같습니다. 4, 5면을 보시면 이제 5가지 꼭지에 이전에 진행해오던 계속 사업을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고, 그 다음 면에는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이제 노골적으로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면을 구성한 걸로 보여지는데, 자 보시면 좌측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있고 같은 당 소속인 김포시장 3자가 이제 뭐 25년간 해결 못했던 방화 건폐장과 5호선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3자가 전격 합의했다. 물론 아직 뭐그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서울시장과 김포시장과 강서구청장 3자가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합의를 했다라는 거고, 저 하곡도 마곡된다라는 거는 아마 2022년 김태호 후보의 메인 슬로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상당히 그때 어필을 했던 걸로 지역에서 반향이 좀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측은 이제 고도 제한 해결. 그러니까 왼쪽에 저런 그 수십 년 묵은 그 수건 사업을 내가 1년 만에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 집권 여당 후보고,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등장하고,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등 현직 장관들까지 이제 등장을 시켜서 강서구의 고도 제한을 해결하고, 명품 교육도시, 강서구도 지금 교육 열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뭐 교육도시, 그 다음에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두 면을 이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이러저러한 장관들 등등등 집권 여당의 힘을 극대화해서 우리 강서를 바꿔내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거고, 그리고 이제 방패장 본인의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가장 큰 재임 업적 중에 하나로 이제 방패장 그 이전을 이제 합의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선원권의 제2 롯데월드를 조성하겠다, 뭐 기타 이제 마곡 워터 프린터를 다시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기현 후보에 비해서는 공보가 굉장히 텍스트가 좀 적고 이미지 것 중심으로 시원시원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체로 이런 패턴을 꽤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면에는 이제 그 본인 그 대표 경력 등등을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본인이 가장 그 곤혹스러운 구정 공백과 보궐선거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체 변명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회피한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정의당 권수정 후보 선거 공보인데요. 역시 이제 양 정당을 타격하면서, 나는 이제 어떤 그 당파 싸움에 앞장서는 그 구청장 후보가 아니라 오직 주민 편이고 일하는 구청장이다. 그리고 서울 시의원을 할 때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었고, 이번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앞으로 내가 이런 민생 공약, 뭐 지역 공약들을 추진할 텐데, 이 면의 좌측면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해고염수, 뭐 홍범도 지우기, 기타 등등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진보 진영이 공격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담겨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180석 민주당은 뭐 했냐? 역시 뭐 돈봉투 전대, 부자감세, 코인 투기, 위성정당, 기타 등등. 위성정당에 대해서 정의당이 아직도 지금 이 감정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어쨌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동시에 지금 타격하면서 우리 정의당은 이렇게 다른 정당이다. 그래서 강서구를 전세 사기 지원, 우리 강서구가 전세 사기 지원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진기훈 후보나 김태우 후보의 선거 공보에서는 전세 사기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 없었는데,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또 전세 사기 뭐 지원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는 전세 사기 지원 부분을 상당히 그 비중 있게 다룬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정의당 그 진보당 권혜인 후보인데, 기득권 비켜라, 이게 이제 결국 뭐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당 그리고 후보들을 이제 타격하는 슬로건일 텐데, 역시 이제 진보당은 이제 정의당은 뭐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반해서 정의당은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에 보다 방점을 찍고 이제 타격 포인트를 좀 높인 걸로 알 수 있고 역시 전세 사기 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급식 우리 권혜인 후보가 후쿠시마 방사능 그 급식 조례를 제정안을 냈던 그런 이제 본인의 이력 그리고 본인이 한의사인 그런 장점들을 앞세워서 지금 선거 공보를 꾸몄고 역시 이제 촘촘한 이러저러한 분야별 공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가 4번이니까 4번 타자 권혜인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하단에 보시면 저게 아마 그 최근 리얼미터 조사인 것 같은데요. 그 조사에서 이제 권혜인 후보가 정의당 권수정 후보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이제 우세한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내가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3위의 힘을 몰아달라. 지금 이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지금 2020년 총선 이전까지는 2012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 이전까지 대략 한 10여 년 동안은 거의 전국 단위의 범야권, 범진보 연대가 그 성사가 됐었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그런 야권 연대나 후보 단일화가 거의 이제 사라졌는데 올 4월에 지금 전주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무공천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진보당 등등이 이제 무소속 등등이 경합을 했는데 진보당이 당선자를 배출했어요. 관련해서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진보 정당의 주도권 싸움이 지금 양당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의당과 진보당 중에 누가 3위를 차지하느냐 이게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진보 정당 내의 어떤 총선 주도권 쟁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것도 역시 부수적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보는 그런 관전 포인트로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4명의 후보들의 이 빅데이터 검색량을 한번 좀 비교해 볼 텐데요. 물론 이제 이 버즈량은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그 섬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긍부정은 무시하고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이 4명의 후보 성명만 가지고 검색한 검색량 추세를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이제 버즈량에는 뭐 그 부정적인 이슈도 상당히 많겠죠. 예를 들면 뭐 40억은 뭐 수수료 정도라는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해서 논란도 야기하고 뭐 등등 이런 이제 그 악재들도 있지만 어쨌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김태우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가장 높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이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사량 이거 이제 피카인지에 가시면 주요 매체들의 기사들이 다 업로드가 되는데 우리 내년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이버의 데이터랩이나 이 피카인지에 가셔서 나의 검색량이나 나와 관련된 기사량이 최근 한 달간 또는 6개월간, 1년간 몇 건이나 있었고 내 경쟁자 추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량이나 기사량에서 경쟁자를 앞서거나 압도하고 있다라면 내가 굉장히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나보다 경쟁자가 월등하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캠프에. 그래서 이걸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이 비카인지의 기사량을 보면 지금 역시 최근 한 달 정도 기간에 김태우 후보 이름으로 검색되는 기사가 945건입니다. 진교훈 후보가 593건 그리고 이제 권수정, 권혜인 순인데 역시 기사량에서도
긍정 또는 부정을 떠나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기사량이 진교훈 후보 기사량을 압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지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재보궐 선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과연 투표율이 몇 퍼센트가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서울 지역과 도농 복합 지역의 투표율을 뭐 그 한 줄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뭐 타당한 분석 방식이 아닐 거고요. 당연히 도농 복합 지역 투표율은 뭐 수도권보다 도심권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우리 서울 지역에 최근에 뭐 그 재보궐이 있었던 선거의 투표율이 어땠는지,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작년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이제 6차례 선거가 있었는데, 저 선거에 전국 서울 그리고 강서구 평균 투표율은 어땠는지를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일단 왼쪽 그 표를 보시면 강서구의 평균 6차례 선거 평균 투표율이 57.1%였고 서울 평균이 58%, 전국 평균이 58.8%. 그러니까 강서구가 서울이나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투표율 면에서 선방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뭐 중랑구, 금천구, 관악구 이런 데는 굉장히 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뭐 맞벌이도 많고 뭐 일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투표하는데 상당히 좀 그 애로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투표율이 낮은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걸로 보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서울 25개 구 중에 상당히 강서구는 그래도 평균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추이 그래프는 뭐냐면 서울 지역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빼고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만 뽑아보면 총 5번의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가 이제 2011년 10월 양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저 선거 때 재보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양천구에서 50.4%를 기록했어요. 굉장히 높죠. 근데 저 선거는 왼쪽에 있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 때는 뭐 서울시장 보궐뿐만 아니라 서울 양천, 강원도 인제, 부산 동구, 뭐 충청도 충중과 청주 뭐 해서 뭐 상당한 지역에서 재보궐이 꽤 규모 있게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양천구청장 보궐도 투표율이 과반에 달했는데, 그 6개월 전인 2011년 4.27 서울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때도 뭐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뭐 김해, 순천 국회의원 보궐이 있었고, 상당히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당선된 분당을 보궐도 있었죠. 근데 서울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1%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원병 2013년 4월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이 44% 정도, 그 다음에 2014년 7월 동작을 보궐이 47% 정도, 그 다음에 최근성 보궐이었던 2015년 4월 관악을 보궐이 37%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 보면 대략 40% 안팎 정도의 어떤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5차례 선거와,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서울 지역에 있었던 5차례 선거와 2011년, 2021년 2차례 서울시장 보궐선거 총 7번의 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이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7전 7패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뭐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박영순 후보가 패배하면서 결국 후보도 못 냈죠. 그리고 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이제
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강행했는데 역시 이제 패배했고 우측에 5차례 국회의원 보궐과 기초단체장 보궐에서도 역시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그런 흐름을 부여왔고 또 투표율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어떤 그 운명을 가를 상수 중에 상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내일 모레 이틀간의 사전 투표를 보면 대략적인 본선 투표율까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 4월에 전주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26.7%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고령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 뭡니까 그 국민의힘이 대략 한 18% 포인트 열세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언급을 했던데 그게 이제 2020년 총선 지역구 세 곳의 득표율 격차를 이제 토대로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재보궐선거는 투표율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측 지지층의 결집력. 지금 국민의힘은 뭐 약간의 이제 내부 균열 요소가 남아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안정감이 있죠. 민주당은 계속 지금 지지층 간의 균열이 계속 그 봉합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고령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2020년 3월 말 그러니까 총선 직전이죠. 총선 직전에 강서구의 인구수 유권자 수가 대략 51만 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정도가 지난 2023년 이번 8월 말 유권자가 대략 49만 9천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1,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2020년 3월과 올 8월 세대별 유권자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뭐 다 소폭 감소했고요. 60대 이상은 늘었습니다. 60대 이상은 3년 반 동안 약 14,000명 이상 증가했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평가받는 40대 50대는 11,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20, 30대도 지금 14,000명 가까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40, 50대에서 강세, 국민의힘이 60, 70대에서 강세라고 보면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이게 더군다나 투표율이 낮아지는 부분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투표율 우측에 그 표 보시면 60대 투표율은 70%였고 강서구 투표율입니다. 강서구의 60대 작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70%였고 70대 이상은 68.6%. 그러니까 60대 이상 평균 투표율이 거의 뭐 69%를 넘었잖아요. 근데 40대 50대 투표율은 46.7, 53.8.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그 양당이 과반 압승을 거둔 선거의 특징을 보면 60대 투표율이 40대 투표율의 1.4배 이하일 때는 민주당이 과반 승리를 했고 1.3배를 벗어나면 국민의힘이 과반 승리를 했다. 근데 작년 지방선거 때 60대 투표율이 강서구의 60대 투표율이 40대 투표율의 무려 1.5배입니다. 1.5배에 달해요. 그래서 작년에 국민의힘이 김태우 후보가 뭐 2% 포인트 정도 근소하게 승리를 했죠.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지금 평일에 실시되는 데다가 중간에 또 연휴가 끼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3년 반 동안 저런 어떤 인구 상황이 그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민주당에게 결코 오락가락한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시 내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2030 청년 세대가 운명을 가를 텐데 과연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2030 청년 세대의 투표를 끌어올리고 또 보다 많은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건지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서구청장 강서구의 어떤 텃밭 지형이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그리고 지금 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장단점 뭐 그다음에 2018년은 민주당 집권기였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집권기라는 것 등을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을 고려하면 그리고 민주당이 서울 지역에 7차례 재보선에서 단 한 번도 이긴 경험이 없다.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전 사례들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결코 여유 있게 특히 우리 여론조사 꽃의 데이터처럼 두 자릿수로 이기기는 난망하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주일 후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규모 있는 선거 또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뭐 참패하면 결국 지도부 총사퇴했습니다. 뭐 예외 없죠. 그런데 재보궐 선거 이번이 이제 재보선이니까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사례만 이제 제가 세 개를 좀 뽑아봤는데 2011년 10월 수도 서울에 민주당이 후보도 못 냈어요.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해서. 그리고 그 선거에 같은 날 기초단체장 11곳에 재보궐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전라북도 2곳에서만 승리합니다. 나머지는 다 참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이제 결국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고 12월에 민주통합당 뭐 시민 세력과 합쳐서 민주통합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잘 말아먹었죠. 그리고 2014년 7월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자, 2014년 7월이면 자 타임머신을 타고 한 7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죠. 정말 우리 역사상 뭐 최대 참극이 벌어졌고 그게 뭐 생생하게 계속 생중계되고 있을 때였잖아요. 희생자가 뭐 300 몇십 명에 달했고 정말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뭐 수장이 된 정말 엄청난 비극이었는데 그 직후에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깨져요. 그리고 7월 재보선. 그러니까 이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천 전략과 어떤 선거 전략을 잘 구사했다면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 15곳에서 광주, 전남 그리고 수원정 박광원 후보가 그때 출마했었는데 이 4곳 빼고 11곳에서 참패합니다. 이런 성적표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이 노무현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줬던 전남 순천 민주당의 정말 뭐 단단한 텃밭인 순천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도 이제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가 유지되다가 2015년 4월 재보선에서 역시 전패하면서 결국 동반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이제 김한길 안철수 기타 호남파 등이 대거 탈당해서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하죠.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 재보선 때 서울, 부산 보궐 참패하고 역시 지도부 총사퇴하고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단기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뭐 예상대로 강서구의 그런 텃밭 지형 등을 고려해서 뭐 두 자릿수 이상 참패한다 또는 뭐 두 자릿수 안팎의 그런 큰 격차로 참패한다라면 당연히 무리한 공천을 밀어붙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뭐 패배하거나 아니면 정말 신승한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강서가 저 정도면 서울 강북 쪽에 여러 곳이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강서보다 취약한 도봉, 강북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이 단 하나의 보궐선거지만 이 일주일 후의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각 당의 전략 그리고 지도부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과 관련해 상당한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재보선을 관전하시면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어떤 이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추석 밥상 여론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뭐 이걸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장에서 좀 시간을 많이 까먹었는데 좀 속전속결로 저도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휴 시작되고 오늘까지 공표된 조사가 저희 조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는 다른 기관들이 다 쉬었는데 저희는 원래 조사다 보니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복이 터져서 저는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 꼼짝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제 팔자근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 지표가 대략 한 5, 6%포인트 급등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어떤 큰 사건 사고 직후에 이제 여론이 이제 그 일시적으로 반영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추세가 이제 계속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회성으로 끝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선거 여론조사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조사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리서치뷰 자체 조사였고 조사 기간은 추석 날인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했고요. RDD 100% 무선 전화 조사 ARS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뭐 기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뭐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률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표도 상승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꽤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긍정률이 8월 대비 2%포인트 뭐 비록 오차범위 안팎 내의 어떤 변화긴 하지만 어쨌든 선방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총선 지지율도 그 8월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했다. 반대로 이제 민주당 지표는 대략 5, 6%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된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 1순위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꼽고 있고요. 국민의힘 최대 위험 요인은 역시 과반에 가까운 48%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를 꼽고 있다. 이게 양당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핵심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를 보시면 역시 이제 총선을 딱 이맘때 앞둔 4년 전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 추이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추이를 나란히 좀 비교를 해드린 건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이 5%포인트 높고요. 부정률은 윤석열 대통령이 6%포인트 높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교적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현 정부 국정평가 추이 여전히 지금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 내년 4월 총선까지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 14전 14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윤 정부에 대한 그 긍정률도 1%포인트 올랐지만 문 정부는 4%포인트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어느 정당 후보 뽑을 거냐. 총선 지역구 지지도를 보면 역시 4년 전과 지금 상황을 좀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약 4%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상당히 좁혀졌었어요. 저 때가 이제 소위 조국 사태가 이제 시작될 때는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때 이제 그 전에 보시면 뭐 7월에 44대 30, 14%포인트 차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기회 되면 뭐 이 다음 추세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2020년 2월 말 3월 초까지 격차가 정말 초근접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한국당이 막판 공천 전략 실패, 극우 아스팔트 전략, 그리고 막판에 뭐 그 위기관리 실패, 뭐 설화 폭탄 이런 게 터지면서 결국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대 의석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시속 게임이고 앞으로도 지금 뭐 여러 지뢰가 있고 뭐 그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 반면에 지금 이제 4년 후인 지금 뭐 이번 조사는 이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뭐 일시적인 뭐 현상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오랜만에 거의 뭐 1년 만에 지금 50%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이 39%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두 자릿수 정도 격차로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이제 2019년에는 약 8% 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우세했고 지금은 9% 포인트 정도 우세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유사하죠. 총선 프레임 공감도 저희가 이제 6, 7, 8, 9 네 차례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 정부 여당 지원론은 소폭 하락했고 심판론은 약 4% 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 최대 위험 요인 여전히 지금 그 36%의 응답자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꼽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뭐 이준교사는 소명된다, 기타 등등 여러 지금 진행되는 재판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말의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고, 특히 외연 확장의 어떤 성패를 가를, 그러니까 양 정당이 고정 지지층만 가지고 내년 지역구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총선에서 결국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연 확장이 결국 부당파나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을 이제 겨냥을 해야 될 텐데 역시 중도층의 37%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위험 요인이다를 꼽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부분을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이 과제일 것 같고요. 이제 경쟁 상대인 이제 국민의힘의 최대 위험 요인은 거의 과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역시 중도층, 국민의힘도 뭐 자기 고정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될 텐데 중도층의 46%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이거 역시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뭐 집권당으로서의 기회 요인이자 또 그 국정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극복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6월부터인가 이 범진보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8월은 한 달 쉬었고요. 7월하고 지금 9월 그 과로의 그 등락폭은 이제 7월 대비 지금 등락폭을 나타낸 건데 범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뭐 그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고 범진보 대권 주자에서는 뭐 계속 이재명 대표가 그 뭐 독주하고 있고 진보층의 3분의 2 거의 66%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제 한숨 돌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전성기 시절로 되돌아간 수준인데 이제 이 추세 역시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략히 이제 뭐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 썸트렌드라는 이 빅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그 어떤 정치 이슈나 이런 그 정당 이슈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 썸트렌드가 지난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언급된 키워드의 긍부정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그 네이버 데이터랩의 단순한 그 검색량만 저는 제시해드린 거고 이제 썸트렌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업체니까 이제 그 해당 그 키워드들이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것까지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뭐 그 한계는 있지만 상당한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긍부정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언급된 키워드의 82%, 민주당과 관련된 언급량의 86%가 부정적인 키워드였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건 거의 10%대에 불과했고, 뭐 특히 이제 이 상위권을 차지한 언급량이 체포, 범죄, 증거인멸, 혐의, 뭐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추석 연휴 전반부의 포털 검색량 지수를 역시 썸트렌드가 그 네이버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관련 그러니까 전체 언급량 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언급량이 70%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고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여론을 압도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 그 추석 연휴 동안의 조사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부합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총선 승리와 관련된 가장 절대 과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 먼저 핵심 리스크를 제거 또는 완화,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거시 지표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지만 앞선 그 발제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시 지표, 예를 들면 안정 이구 심리나 젠더갭, 고령화, 원심력, 뭐 서울의 아파트 구도 이런 걸 고려하면 미시 지표는 국민의힘 쪽에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역시 이번 뭐 소개해드린 강서 보궐선거 관련 또는 전국조사 관련 모든 데이터는 지금 투표율 보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인구비례 가중치만 적용되고 있고 따라서 이 데이터들은 진보 편향이 일부 작용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역시 내년 총선 선거 결정자는 청년 세대 그리고 투표율이 좌우할 것이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주 이제 11일 일주일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향후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궤도 수정을 이제 초래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재보궐선거라서 이제 그 메이저 기관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뭐 잘못하다가 그냥 조사 한번 잘못 발표했다가 나중에 실컷 두들겨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론조사 꽃이 면접조사 방식으로 용감하게 지금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까지 갈 것 없이 기왕 뭐 나선 김에 우리 여론조사 꽃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용감하게 예측치를 제시하고 사후 평가를 받는다라면 우리 여론조사 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도도 또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기대를 해보고요. 날씨가 이제 많이 그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년 총선 출마 준비하고 계신 우리 혜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람 좋은 진짜 일군 진교훈 20% 차이. 우리 혜주님의 그 기대가 그 관철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혜주님이 댓글창을 아주 그냥 도배를 하셨군요. 네, 하여튼 오늘 힘찬 10월 되시고 우리 혜주님 그 행운이 하여튼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주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다음 날 13일부터 내년 총선 출마자들의 전방위적인 캠페인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갈 길 바쁜 우리 도전자분들 정말 그동안 잘 갈무리하고 준비한 전략 보따리를 이제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 보일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7일 남았는데 이 시간이 뭐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훅훅 간다라는 거 유의하셔서 만약에 지금 캠페인 전략이나 뭐 구상이 좀 미흡한 분들은 오늘 내일 일주일 동안 하여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13일부터 뭔가 튀는 뭔가 이색적인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마 한 달 후쯤 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건강한 그 보람 있는 10월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